18골을 넣어도 좀 아쉬운 건데 10골밖에 못 넣은 거니까. 손흥민 선수는 반대로 기대 득점이 낮은 그렇죠. 거에 비해서 실제 골이 더 많죠. 손흥민 선수가 기대 득점이 18골이면 한 24골 넣었죠.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마이너 버전의 손흥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마이너 버전 못하는 손흥민.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. 네. 자, 첼시에서 뛰었던 모습 그리고 라이프치히에서 뛰었던 모습으로 우리 익숙한 독일 전 국가대표죠. 티모 베르너 선수를 임대로 영입을 했습니다. 6개월 임대 조건이고 마음에 들면 완전 영입할 수 있는. 그렇죠. 이적료를 지불하면 내년 여름에 완전 영입도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뭐 임대 기간 동안 연봉도 전액 지불을 토트넘 쪽에서 하는 거고요. 사실 베르너 영입 얘기가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나왔고 그리고 이게 이적설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속전속결로 이루어졌습니다. 맞습니다. 이제 네. 공격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거는 계속 나오고 있었죠. 뭐 손흥민 선수도 아시안컵 가야 되고 또 공격진의 부상자도 많았어요. 네. 뭐 솔로몬도 부상이었고 뭐 측면에는 페리시치 뭐 이런 선수도 일단 메디스도 못 나오고 있고. 메디스도 못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이제 공격수 보강이 좀 필요했는데 갑자기 이제 라이프치히에서 조금 이제 힘들던 베르너를 데려오게 됐습니다. 네. 이적설 나오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런던으로 건너와서 토트넘 로지에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어제죠 메디컬 완료하고 곧바로 이제 오피셜이 떴는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개월 임대 선임대 조건이고 토트넘 입장에서는 저는 굉장히 잘한 영입이라고 봅니다. 대부분 잘한 영입이라는 평가가 꽤 많습니다. 네. 그리고 토트넘이 확실히 달라진 게 사실 토트넘이 1월 이적 시장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팀이 아닙니다. 그렇죠. 토트넘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1월 이적 시장에서 그렇게 막 즉시 전력감을 그렇게 막 적극적 영입하는 스타일의 팀이 아니고 영입을 하더라도 레비 스타일 있잖아요. 최대한 후려치려고 노력하다가 데드라인에 영입하는. 그래서 1월 이적 시장이라고 하지만 그 겨울 영입한 선수를 1월에 경기 내보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. 네. 그게 토트넘이었어요. 네. 이제 베르너 영입은 굉장히 10일 만에 거의 이적 시장 열린 지 10일 만이고 빠르면 이제 맨유전까지 출전이 가능하니까 그렇죠. 이전과는 완전히 좀 다른 스타일의 그런 영입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디 애슬레틱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토트넘이 겨울에 데려왔던 최근 10명 중에서 7명이 데려다니는 영입입니다. 이적 시장 마감에 맞춰가지고 영입을 한 거고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토트넘이 1월에 영입한 선수를 1월에 출전시킨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. 누구냐? 그 무리뉴 감독 때 제드송. 망한 선수. 망했죠. 네, 제드송. 그게 유일하고 그 전으로 올라가면 2013년에 루이스 홀트비. 야, 언제적 홀트입니까? 그러니까 그만큼 1월 이적 시장에서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움직였고 1월 이적 시장에 온 선수가 팀에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 경우가 별로 없었다. 거의 없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 경험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 자체가 사실 다른 팀에 있는 선수를 빼와야 되기 때문에 시즌 중에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적 시장인데 이번에는 토트넘이 굉장히 좀 실리적으로 빠르게 잘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걸 볼 수 있지 않나. 특히 이제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계속 주구장창 얘기해 왔던 스타일하고 맞습니다. 일단 라이프치히가 토트넘하고 무한 전방 압박에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거 비슷합니다. 물론 베르너가 올 시즌에 라이프치히에서는 뭐 주전이 아니었어요. 선발 2경기밖에 못 뛰었고 11월 4일 이후에 아예 출전 기록이 없습니다. 라이프치히에서는 거의 4순위 4순위 공격수였어서 사실 나오기가 좀 많이 어려웠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베르너 영입에 약간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11월 4일 이후에 리그 경기 하나도 안 뛰었어요. 벌써 2달 넘었죠. 그리고 그 사이에 그 한 경기 딱 뛰었는데 그게 이제 12월 13일 날 챔피언스리그 영보이스전에 후반 그러니까 74분에 들어와가지고 한 20분 뛴 거. 저 경기도 보니까 평점이 엄청 낮더라고요. 후스코어닷컴 기준으로 한 5점대 평점이었던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선수 자체도 굉장히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선수였는데 일단은 토트넘이 뭐 과감하게 영입을 했다고 봐야죠. 그래서 폼이 하나님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선호하는 멀티 포지션. 그러니까 딱 스트라이커만 볼 수 있는 그게 아니라 이제 2선도 다 볼 수 있고 측면 자원으로도 가능하고 위원도 볼 수 있고 라이프치히에서는 계속 이제 투톱의 일원으로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발도 빠르고 공격수로서의 뭐 갖춰야 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물론 키가 좀 크지 않아서 제공권이 좀 약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빠른 축구를 하는 팀에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. 그렇습니다. 약간 마이너 버전의 손흥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마이너 버전의 못하는 손흥민. 킥력에서 좀 뭐 떨어지고 그렇죠. 그러니까 일단 골 결정력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스피드 좋고 멀티 포지션, 뭐 축구 지는 거 나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팀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애쓰는 스타일입니다. 물론 연계가 아주 좋은 스타일은 아닌데 연계가 좋진 않지만
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. 굉장히 풋풋볼 팀에는 좋아요. 네. 도움이 많이 되는 선수긴 해요. 그렇습니다. 오른발잡이고 또 반대발잉어로서 이제 또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. 손흥민이 없는 동안에 손흥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. 네. 네. 급은 다르죠. 급은 다릅니다, 여러분. 이거 어디 가서 제가 또 베르나가 손흥민 또 매운 이 일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. 급은 많이 달라요. 많이 다른데 지금 당장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 손흥민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뭐 이를테면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포스테코글라운드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이런 프리미어리그급의 선수들의 기량 차이는 큰 의미가 없다. 마인드, 멘탈 이게 훨씬 중요하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베르나가 합격점을 받는 선수라는 점에서 토트넘 영입이 굉장히 좀 그 기대가 많이 그 되고 있고 약간의 좀 부담 요소는 있지만 특히 이제 영국에 와가지고 성공을 못했었고 거꾸로 보면 그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있고 런던에 살았었고 실패 경험이 있다는 게 이 선수가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예전 보면 그 골 결정력이 지금은 문제지만 예전에는 사실 골 결정력이 장점이던 선수였거든요. 일단은 분데스리가에서도 이제 라이프치히 첫 시즌 때 31경기 21골을 넣었었고요. 그리고 첼시 오기 전 바로 전 시즌 2019-20 시즌에는 28골 8도움을 기록했는데 이때 이제 득점 2위였습니다. 1위가 그때 레반도프스키가 34골 넣어서 1위였는데 뭐 그 정도로 득점력을 보여줬던 선수라서 사실 자신감만 찾으면 또 골은 자신감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네, 자신감만 찾으면 이 선수가 다시 그런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재능이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. 그렇죠. 한 시즌에 20골 넘게 넣은 적이 있는 것은 충분히 기량을 검증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요. 게다가 이 친구가 지금 유로 2024에 출전하고 싶어가지고 그 동기부여가 빡 돼 있는 상태입니다. 맞습니다. 토트넘 와가지고 경기 많이 뛰고 다시 대표팀 부름을 받고 싶어 하는데 또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지금 독일 대표팀 감독이 나겔스만입니다. 그렇죠. 나겔스만이 라이프치히에서 베르너가 정말 최고치 쳤을 때 그때 감독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베르너의 장점을 아는 감독이라는 베르너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좀 베르너 입장에서는 요 6개월에 본인의 축구 인생을 걸 수 있는 상황이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포스테코글라운드의 그런 멘탈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잘 이 팀에 좀 맞는 영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최근에 성과가 너무 안 좋긴 했어요. 그렇죠. 일단은 라이프치히 복귀한 첫 시즌에는 이제 9골 3도움을 나름 좀 선망하는 듯 했는데 이번 시즌도 사실 슈퍼컵에서 이제 미넨 꺾을 때 그때도 좀 기여를 하긴 했거든요. 근데 이후에 좀 계속 밀려서 뭐 오펜다, 폴센, 뭐 셰슈코 이런 선수들에 쭉 밀려서 지금 4순위로 밀렸고요. 리그의 선발은 2번뿐입니다. 사실 라이프치히에서는 지금 기회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주전 경기에 밀려서 온 게 맞습니다. 그렇죠. 하지만 아직도 96년생이에요. 아직 어립니다. 황희찬 선수랑 동갑이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. 충분히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덜한 모험입니다. 일단 임대 영입이기 때문에 그렇죠. 임대 영입 이정료를 안 드리고 데리고 왔고 뭐 주급을 다 주긴 하는데 뭐 주급도 사실 한번 실패했다가 돌아간 선수는 크지 않을 것 같고. 그렇죠. 은돈벨레한테 그런 돈 지르는 거 생각하면 토트넘 많이 발전한 거고 최근에 토트넘이 또 선임대 후 영입으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어요. 뭐 포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로메로 벤탄쿠르 뭐 이런 선수들 역시 다 선임대로 데리고 와가지고 써보고 나서 쿨루셉스키도 그렇죠. 그런 케이스였죠. 자 그렇다면 베르너 우리가 뭐 이렇게 약간 정성적인 분석을 좀 했다고 하면 현지 옵타에서 약간 기록에 근거한 자료를 바탕으로 베르너 선수의 성공 가능성 또 플레이 스타일 요 분석을 좀 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찬스 메이킹이 괜찮은 선수라는 겁니다. XG 값이 비교적 높아요. 그러니까 그 XG가 다 골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지만 결정력 때문에 그래도 첼시 시절에는 2,500분 이상 뛴 선수 중에서 이제 90분당 논 페널티 XG 값이 0.42골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한 리그 10위 정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. 라이프치히 복귀 후에도 요 XG 값이 0.44. 골로 2,000분 이상 뛴 선수들 중에서는 한 7번째 정도. 그러니까 찬스 메이킹 분야에서는 베르너가 꽤 득점에 가까운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골로 연결된 수치를 좀 봤을 때는 첼시에서는 이제 2시즌 동안 XG 값이 18.3골이었는데 10골을 넣었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 기록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참 굉장히 좀 특이한데 이게 이제 그 옵타에서 만든 기록인데요. 우리가 XG 값은 손흥민 선수가 유럽 축구 역사 거의 통틀어도 XG 값 대비 골을 많이 넣는 선수잖아요. 이게 들어가 하는 상황에서 골을 많이 넣는 선수인데 이 티모 베르는 정반대입니다.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내긴 하는데 정작 골은 적은 선수. 첼시에서 3,889분을 뛰면서 슈팅 124개를 때렸고 기대 득점이 18.3입니다. 그런데 그 중에 절반밖에 못 넣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요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.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그 스트라이커로 뛰면서 정말 뭐
18골을 넣어도 못 넣은 거잖아요. 그쵸. 이 말이. 그러니까 기대 득점이 18.3이니까. 그렇죠. 18골을 넣어도 좀 아쉬운 건데 10골밖에 못 넣은 거니까. 손흥민 선수는 반대로 기대 득점이 낮은 그렇죠. 거에 비해서 실제 골이 더 많죠. 손흥민 선수가 기대 득점이 18골이면 한 24골 넣죠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어서 이 피니시 능력의 좀 부족함이 결국 티모 베르너의 몸값을 떨어뜨리고 결국 이제 분데스리가 돌아가게 만든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선수 박스 안에서 움직이는 거 보면 공격 찬스를 굉장히 잘 만들고 그 슈팅하기 좋은 위치에 가 있습니다. 보면. 마무리가 안 좋아서 그렇지. 그렇습니다.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걸 알고도 데리고 온 거니까. 뭐 히샬리송도 사실 지난 시즌 이번 시즌 최근에 12월달에 좋아졌지만 이런 기대 득점 값이 떨어져 좀 충족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토트넘이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이게 여러분 저희 한국 방송이라 그런 게 아니라요.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이 팀의 새로운 그러니까 손흥민 주장 체제가 이전 주장 체제랑 가장 다른 결정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저는 분위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신입 선수들의 성공 확률이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 토트넘은 망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. 그렇죠.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. 기존 주장단이 그거를 잘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지금 손흥민 선수 체제에서의 토트넘은 지금 올 시즌만 봐도 비카리오, 우도기 이런 선수들 지금 거의 리그 베스트 아닙니까? 그렇죠. 히샬리송도 보면 많이 살아난 거예요. 지금. 그렇죠. 6골 넣었으니까. 이런 분위기 속에서 티모 베르너도 첼시는 좀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은데 워낙 또 매 시즌 드나드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좀 더 부담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베르너에게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 그리고 또 골을 결정짓는 부분에 있어서 뭐 손흥민 선수 보면서 좀 배울 수도 있지 않을까 히샬리송이 그랬던 것처럼 아니 근데 선수들한테도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선수라서 그러니까 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베르너 영입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. 이제 독일 쪽에서도 관련된 지금 보도들이 있던데 스카이 스포츠 이제 독일 통이죠. 이제 필립 힌제 기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선수 원래 골을 좀 잘 넣는 선수였고 또 프리미어리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. 그러니까 적응 기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선수잖아요. 이제 또 런던 팀에서 뛰었었고 그런 점을 좀 장점으로 보고 있고 또 이 선수가 이번에 이적을 할 때 동기부여가 예전이랑 아예 다릅니다.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 전화를 받고 오긴 했는데 굉장히 많은 좀 자신감을 찾고 왔다고 좀 보고 있고 실제로 오피셜 사진만 봐도 엄청 막 웃고 있어요. 표정이 밝아요. 표정이 밝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유로라는 또 큰 동기부여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심리적인 것들도 꽤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윤영 기자가 사전에 준비했던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. 그만큼 스피드가 굉장히 빠릅니다. 리그에서 그 첼시 시절에 시속 35.7km 기록을 하면서 리그에서 35.7km면 정말 빠른 거죠. 가장 빠른 20명 중에 이제 들었었고 옵사이드가 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프레싱을 잘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요거는 포스테코글루한테 굉장히 선호하는 스타일이잖아요.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은 파이널 서드 주변에서 상대 턴오버를 이끌어내는 압박 71회를 성공을 시켰잖아요. 그러니까 요 역할을 베르너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골을 못 넣더라도. 그러니까 셉세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어쨌든 인정을 많이 받는 게 셉세비도 이걸 잘하기 때문이잖아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래서 히샬리송톱 왼쪽에 베르너를 쓰지 않을까. 오른쪽에 쿨루셉스키를 쓰거나. 왼쪽에 쓰는 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오른쪽도 뭐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메디슨이 돌아오게 되면 메디슨이 중앙에 서고 아니면 로셀소가 중앙에 서고 이런 패턴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올 시즌 토트넘이 사실 그 역습 부분에서 좀 뭐랄까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. 이걸 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들죠. 올 시즌에 이제 50번 역습을 좀 시도를 했는데 리버풀에 이어서 2위거든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역습을 시도했는데 정작 골은 한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. 뭐 리버풀이 55개 중에 5골 넣고 브라이턴이 24번에서 4골을 넣은 거에 비하면 굉장히 좀 큰 차이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베르너가 이제 공운반, 뭐 스피드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역습 득점 전환율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지금 또 라이브 댓글창에도 올라오는데 베르너의 또 다른 장점은 독일어다. 손흥민 선수하고 거의 네이티브하게 대화가 가능하다. 그렇죠. 근데 독일 선수들은 대부분 영어 잘합니다. 뭐 그렇죠.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잘해요. 뭐 영국 생활 했으니까. 근데 아무래도 모국어로 얘기하는 게 그렇죠. 훨씬 더 편할 수 있고 또 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좀 더 챙기고 싶을 것 같고. 분데스리가 출신이니까. 주장이니까 또 중동에 있지만 전화 한 통 걸지 않았겠습니까? 빌콘맨. 티모 하면서 그런 거 썰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베르너가 벌써 서로 마팔했다고 하네요. 그렇군요. 빨라요. 요즘 SNS 보는 게 빠릅니다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?
맨유전 때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렇죠. 네. 네. 이제 맨유전이 이번 주말이죠. 네. 네. 완전 이제 바로 다가왔는데.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네.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 이 부분 그러니까 바로 경기를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실상 경기를 2달 동안 거의 안 뛰었기 때문에 네. 약간 감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선발 출전 여부는 아마 지금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경기를 좀 뛰켜봐야 알겠습니다만 또 번리전에서 손흥민 선수 빠지자마자 네. 이제 뭐 포로 골로 겨우 이기긴 했죠 토트넘이. 네, 그래서 네. 확실히 지금 공격진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. 매니전 있고 또 지금 FA컵 맨시티전도 그렇죠. 네. 또 있는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트넘 네. 입장에서 무조건 최대한 빨리 데려와서 빨리 적응시켜서 출전시키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제가 참고로 첼시 시절 베르너 기록을 봤거든요. 베르너가 맨유전에서 4경기 다 뛰었고 그중에 3경기 선발 출전이었는데 네. 3무 기록을 했고 한 골도 못 넣었네요. 홈포인트가 없었습니다. 네, 뭐 수치를 안 하는데 네, 뭐 다시 다른 한번 수치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네. 일단 뭐 득점 자체는 없었네요. 네. 그런 기록을 좀 본인 스스로도 극복을 할 수 있는. 아무튼 첼시에서 폭망했다는 말이 좀 과할 수는 있지만 좀 기대치에 비하면 정말 못했던 그쵸. 것 같고 아까 네. 말씀드렸잖아요. 기대 득점이 18골인데 10골밖에 못 넣었던 네. 그런 거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독일에서도 토트넘이 될 수 진짜 있을지. 최고 유망주로 꼽히던 선수였는데 이렇게 돼서 많이 아쉬울 거예요. 그렇죠. 네. 이미 성공을 했죠. 했다가 너무 빠르게 내려온 케이스이기 그렇죠. 때문에 네. 이번 토트넘 임대 이적이 본인의 커리어에 아주 결정적인 어떤 좀 그 반전의 기회가 되기를.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와도 아마 같이 뛰게 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 휘샬리송이 요즘처럼만 해주면 톱을 계속 쓸 것 같고 네. 손흥민하고 베르너가 양쪽에 서고 가운데 메디슨이 들어가면 메디슨이 서고 쿨루셉스키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. 그렇죠. 네. 아무튼 뭐 존슨 좀- 활약에 따라서 확실히 오른쪽도 갈 수 있는 선수긴 하죠. 베르너가. 존슨 솔로몬 뭐 나쁘지 않지만 솔직히 저라면 보여준 거는 이 선수가 더 많이 베르너가 한데 이제까지는. 위급 선수죠. 네. 존슨은 유망주고. 그렇죠. 네,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한 영입이고 다만 최근에 경기를 너무 못 뛰었고 지난 2-3년 동안 보여준 게 자신감이. 많이 좀 네.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어떻게 잘 극복을 해내느냐 이 부분에 좀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겨울 이적 시장 토트넘 치고는 굉장히 발빠르게 영입을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네. 상당히 기대가 되는 티모 베르너 등번호는 16번 네, 하는데 네. 자 앞으로 좀 기대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